전 세계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어도 아무도 먼저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도가 최전방에 노출된 유일한 국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 평가받던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늘 위협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쉽게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상대의 손을 멈추게 한 걸까요? 핵도 광활한 영토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들조차 계산기를 내려놓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요. 나토 전략 분석 부서에서 약 15년 정도 일했습니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과 억제 전략을 연구하는 게 제 업무였죠. 오타와 본부 사무실에서 지도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보고서를 쓰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반도 안보 구조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위성사진과 지형도, 그리고 군사시설 배치도까지요. 자를 꺼내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 서울과 휴전선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안 되는 구조 아닌가? 수도와 전선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라니.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도만 놓고 보면 너무 취약해 보였거든요. 마치 성문 바로 앞에 왕궁을 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은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50km도 차에 되지 않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전차 기동속도, 공습 도달 시간, 숫자들이 하나둘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와 포병의 작전 방향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였습니다. 현대전에서 수도가 이렇게 전선에 가까이 있다는 건 전략적으로 거의 자살 행위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겠지. 70년 넘게 휴전 상태가 유지된 건 아마도 국제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중국의 견제, 이런 외부 요인들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조건인데도 왜 70년 동안 다시 전면전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나라들도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운이나 외부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정치 구도, 군사력 배치, 동맹 관계까지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치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만약 북한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몇 시간 안에 서울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사정포만 해도 수천 문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간당 수만 발의 포탄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민간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왜 아무도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 정세는 수없이 요동쳤습니다. 냉전이 있었고, 냉전이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누르는 순간, 상대도 무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울이 가깝다 해도, 아무리 첫 타격이 치명적이라 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반격이 있고 보복이 있고 그 끝에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파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상대방의 손을 멈추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미국의 존재만으로 설명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략 구조를 직접 들여다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한국 국방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나토 차원의 정보 교류 세션이었죠. 처음에는 형식적인 브리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황 공유 정도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국의 전략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핵은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구축한 건 다른 종류의 억제력이었습니다. 핵을 쓰는 순간 상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여놓은 거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핵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상에서는 현무 미사일 같은 고위력 재래식 전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 있는 지휘부나 핵심 시설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이런 무기들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보복 수단이었죠. 상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움직입니다. 디젤 잠수함이지만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상대가 선제 공격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력, 그래서 반드시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받아 아래에 숨겨놓은 겁니다. 이건 전략 핵잠수함의 논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건드리면 당신도 치명상을 입는다. 아주 명확한 경고였죠. 그리고 그 경고에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리였습니다. 서울이 전선에 가까운 만큼 반격도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이 서울을 타격하는데 몇 분이 걸린다면 한국의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데도 그만큼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위험이었던 겁니다. 일방적인 공격이 불가능한 구조였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취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하게 설계된 균형이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약점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로 만들어 놓은 거였죠. 저는 한국의 무기체계 목록을 받았습니다. 브리핑 자료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과장이 섞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확인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현무2는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500kg입니다. 현무3는 순항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500km를 넘습니다. 그리고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입니다. 2톤이요? 이건 벙커버스터급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2톤 탄두가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휘부가 숨어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미사일들이 수백 기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도 있습니다. 분당 6에서 8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입니다. 그런데 K9이 1000문 이상 있습니다. 계산하면 분당 6000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때릴 수 있다면 K9은 평양 근교를 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자동화되어 있어서 3명이 운용합니다. 북한 포병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F-35 스텔스 전투기도 도입했습니다. 40대를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는 전투기가 40대면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F-15K도 60대 이상 있고요. 장보고급 잠수함도 주목할 만합니다. 디젤 잠수함이지만 해성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죠. 잠수함 위치를 모르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킬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포착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찰위성, 무인기, 조기 경보기가 연결되어 있고 타격은 미사일과 전투기가 동시에 수행합니다. KAMD라는 미사일 방어체계도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공 시스템이 다층 방어를 구성합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보복 능력입니다. 명확한 보복 능력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사격장에서 저는 K9 자주포 실사격을 봤습니다. 브리핑으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6초 후 다음 포탄이 나갔습니다. 또 6초 후 세 번째 포탄이요. 정확히 분당 10발 속도였습니다. 자료에는 6에서 8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빨랐습니다.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K9은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사수가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요. 포탄 40발을 싣고 다니고 3분 안에 진지를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쏘고 바로 이동하는 겁니다. 북한 포병이 역추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현무 미사일 발사 영상도 봤습니다. 실제 발사는 아니고 과거 시험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현무2가 발사되는 장면이었는데 발사 후 10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하 6 속도라고 했습니다. 평양까지 5분이면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무포 영상을 봤습니다. 목표물은 콘크리트 벙커였습니다. 두께가 5m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명중하는 순간 벙커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관통한 게 아니라 아예 파괴된 겁니다. 2톤 탄두의 위력이었습니다. F-35 시뮬레이션도 봤습니다. 북한 레이더망을 어떻게 뚫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F-35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골프공만 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천공 방공 미사일 데모도 있었습니다.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연이었는데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함께 이중 방어망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화력 데모였습니다. K9 자주포가 먼저 포격하고 그 다음 현무 미사일이 날아가고 동시에 F-15K가 폭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시간차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화력이 집중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억제력이구나. 캐나다로 돌아와서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력과 북한의 전력을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북한은 장사정포 약 5,000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1,100문과 K55 자주포 1,0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북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다릅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견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쏘고 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9은 3분 안에 이동합니다. 게다가 사거리도 더 깁니다. K9은 GPS 유도 포탄을 쓸 수 있어서 정확도도 훨씬 높습니다. 북한포는 100발 쏘면 몇 발이 목표에 맞을지 모릅니다. K9은 거의 모든 포탄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미사일을 비교해봤습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 노동 미사일 2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현무2가 300기 이상, 현무3가 수백 기 있습니다. 현무포는 정확한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속 생산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시 EP는 수백 미터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시 EP는 수 미터입니다. 시 EP가 낮을수록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현무3은 순항 미사일이라 건물 하나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군력도 비교했습니다. 북한은 미그-29 같은 구형 전투기가 주력입니다. 레이더도 구형이고 정밀 유도 무기도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F-35, F-15K, K-F-16이 주력입니다. 모두 현대식 전투기고 JDAM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합니다. 해군력은 더 큽니다. 북한은 잠수함이 많지만 대부분 소형입니다.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 1급 잠수함이 있고 이지스 구축함 3척도 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이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타격 속도입니다. 한국은 킬체인 시스템으로 30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그만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적으로는 북한이 우세해 보일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이 압도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질이 양을 이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한반도 안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전 초안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보고서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 실질적 억제력을 구축한 사례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력을 나열했습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 300기 이상,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현무3 순항미사일 수백 기, 사거리 1500km, CEP 5m, 현무포 벙커버스터, 탄두 중량 2톤, 지하 100m 관통 능력, K9 자주포의 화력도 기술했습니다. 1100문 보유, 분당 10발 사격 가능, 3분 내 진지 전환, GPS 유도 포탄 사용 가능.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생존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도 넣었습니다. 40대 도입,
레이더 반사 면적 0.001제곱미터, 북한 방공망 무력화 가능, 이지스함의 동시 추적 능력도요, SM-2 미사일 48발 탑재, 동시 12개 목표 요격 가능, 킬체인 시스템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정찰 결심 타격이 30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시작하면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타격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넣었습니다. 보고서 중반부에는 비교 분석을 넣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무기 체계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북한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능 지표를 추가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정확도, 사거리, 기동성, 생존성, 이 네 가지 지표에서 한국이 모두 우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정확도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무3SC EP5m와 스커드-SC EP500m, 100배 차이입니다. 보고서 말미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정밀 타격 능력. 둘째, 신속한 대응 체계. 셋째, 다층 방어망.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핵 없이도 상호 확증 파괴와 유사한 효과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이 전선에서 50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약점이 아니다. 그 거리만큼 반격도 빠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즘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이제 명확하게 답합니다. 화력 때문이에요. 한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K9 자주포, F-35 전투기, 이지스함, 이 무기들이 만드는 억제력 때문이죠. 북한이 서울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면 한국도 평양을 타격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치명적으로요.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무포는 2톤 탄두로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해요. K9은 분당 10발을 40km 밖으로 쏩니다. 1100문이 동시에 작동하면 분당 11,000발이죠. F-35는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힙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1제곱미터니까요. 킬체인은 30분 안에 작동해요. 이게 전부 검증된 수치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이 피해를 입겠죠.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의 반격도 시작됩니다. 지하 벙커도 소용없어요. 현무포가 뚫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도 소용없죠. F-35가 찾아냅니다. 해안에 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지스함이 막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양쪽 다 파괴되는 거죠. 이게 억제력입니다. 핵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억제력이에요. 상대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기도 끝난다는 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쟁을 막는 거예요. 서울이 전선에서 50km 떨어져 있다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험이 아니라 동기부여라고요. 50km이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포를 만들었고 K9을 1100문 배치했고 F-35를 도입했고 킬체인을 구축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강해진 거예요. 더 정확해진 거죠. 더 빨라진 겁니다.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나토 전략 분석가예요. 그리고 한국의 억제력을 이해한 사람이죠. 70년 평화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충분한 화력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